분양가가 높아지고 새 아파트가 계속 비싸게 거래되는데 앞으로 구축 아파트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일본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데요. 일본은 중고주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어진 지 한 25년이 지난 맨션의 경우도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감가상각으로 인한 것인데 아주 오래된 주택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고주택이라는 겁니다. 자동차도 왜 사자마자 새 차가 헌차로 신분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고 중고차가 새 차보다는 싼데 아마도 우리나라 아파트도 이제는 그런 중고 시대가 돌입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20년 전에 분양한 가격보다 싸진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왜냐면 땅값이 오르니까 그런 거죠. 아파트의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주택이 노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30년 전에 3억에 분양한 것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재건축이 가능할 때는 뭐 30억도 팔렸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정도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구아파트가 깔고 있는 땅의 가치, 그 입지의 가치로만 환산해서 값이 매겨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용적률을 많이 받아서 기존의 조합원들은 아주 적은 금액을 내고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고, 또 분양분을 분양해서 건축비를 뽑는 구조였잖아요. 근데 이제 재건축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5층의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이게 과연 몇 층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포 주공아파트가 5층이었는데 그것처럼 5층짜리를 뭐 25층, 30층으로 재건축을 하면 조합의 이익이 많이 나니까 재건축을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대부분 1:1 재건축이나 기존 용적률의 120% 정도로 제한되다 보니까 분담금이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아파트의 경우는 입지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아주 심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일본을 보니까 지난 30년 동안 주거용 건물의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거 참 신기하죠. 가격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르긴 올랐지만 덜 올랐어요. 주거용뿐만 아니라 상가 임대료도 거의 30년 동안 동결입니다. 오르지 않았어요. 왜 일본의 가게, 점포들을 보면 오래된 점포, 그러니까 노포들이 많이 있잖아요. 100년 된 가게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인정신 또는 맛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의 월세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한 곳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는 상가의 월세가 너무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멀쩡하게 장사를 잘 하던 가게들도 하루아침에 문 닫는 경우도 많고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가 못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집값이 오르지 않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그들의 월급, 소득도 오르지 않았어요. 제가 일본에 한 20년 전에 갔을 때랑 지금 최근에 갔을 때랑 그들의 월급이 거의 변한 게 없거든요.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평균 월급은 399만 원, 일본의 평균 월급은 379만 원이다, 뭐 이런 뉴스가 났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앞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본의 월급을 제가 얘기를 하자면 20대는 20만 원, 30대는 30만 원, 40대는 40만 원, 50대는 50만 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열심히 나이를 먹다 보면 월급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50대가 가장 부자입니다. 50대가 소득이 가장 많기도 하겠지만 그들은 자녀가 20세가 넘으면 대체적으로 독립을 시킵니다. 물론 뭐 100%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본의 경우 웃긴 얘기 제가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나라에서 볼 땐 정말 웃긴 얘기입니다. 만약에 20세가 넘은 딸이 거리에서 이런 피켓을 하나 이렇게 들고 뭐 키스는 5만 원, 손잡는 건 10,000원, 만약에 이런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이걸 아빠가 봤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네, 그냥 지나갑니다. 왜? 독립한 딸의 의사결정이라는 거죠. 딸의 선택에 대해 부모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죠. 아마도 이런 인식 때문에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이긴 하지만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출산율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짚어드리면, 일본의 출산율이 1.33명이거든요. 홍콩이 0.77명, 싱가포르도 0.97명, 대만도 심각합니다. 0.87명.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죠. 출산율이 0.72명입니다. 그런데 최근 24년에는 아마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습니다만은 0.6명대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일본의 출산율은 우리나라의 2배 정도 됩니다. 저희가 좀 더 여러분과 니즈에 맞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구독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네이버 검색창에 페이모TV 부동산 인사이트를 검색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주택 얘기로 돌아가면, 일본은 청년 세대들은 집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받쳐주질 않습니다. 월급이 오르고 뭘 해야 뭔가 좀 살 생각을 할 텐데 월급이 안 올랐어요. 자, 2번째는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택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머무르는 재화, 바이가 아니라
리브인 거죠. 그래서 일본 청년 세대들은 부동산 투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뭐 최근 일본의 집값도 좀 올랐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또 상당히 비싸죠. 하지만 대다수의 일본의 주택은 여전히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전에 버블에서 꺼지고 나서 그렇게 많이 급등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그랬습니다. 일본에 또 월세가 많은데요. 월세 특징은 보증금도 없고 또 집의 크기가 작고 뭐 그렇다고 해서 원룸을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도쿄에서는 월세가 얼마인가 봤더니 한국 돈으로 한 7, 8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합니다. 이 정도는 도쿄에서 좀 비싼 편이죠. 왜냐하면 일본 청년 세대들의 한 달 월급이 한 18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되니까 월급의 3분의 1을 월세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가 투잡을 띱니다. 도쿄 외곽의 경우는 월세가 한 60만 원, 5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사실 도쿄에 살다가 외곽으로 가면 불편합니다. 외곽에 살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분도 많아요. 도쿄로 출퇴근하려면 비용이 비쌉니다. 일본의 대중교통 요금 체계가 잘 안 되어 있어요. 한국은 대중교통 이용료가 OECD 국가 중에 정말 싼 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환경이 좋아요. 깨끗하죠. 뭐 버스나 지하철 타보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세계 1위라고 해도 될 정도로 좋은 편입니다. 자, 일본 집 얘기 나왔는데 일본은 집을 사면 대출을 거의 100% 해줍니다. 심지어 110%까지 대출도 가능한데 그런데 대출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좀 유의미한 기업, 기업다운 기업에 한 5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들 정도가 돼야 대출이 쉽습니다. 물론 일본의 주택 가격은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랐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보다는 싼 편입니다. 일본에서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통 타워 맨션, 높은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져서 고층 대형 건물에 있는 주거용은 좀 가격이 오릅니다. 일본도 비싼 월세를 내느니 차라리 집을 사자 이런 분들도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집을 사는 사람이 적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빈집도 많습니다. 거의 1000만 채 정도 되는데요. 모두 도심과 좀 떨어진 교통이 안 좋은 지역에서는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도쿄 도심에는 빈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도쿄 중심부에도 한 2% 정도의 빈집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일본과 좀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럴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좀 교통이 어려운 지역이랄지 이런 곳은 빈집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아파트도 정말 빈집이 많이 늘을까요? 늘어나죠. 왜냐면 지금은 분양받으려고 막 애를 쓰지만 결국 도심하고 먼 곳의 아파트 이런 곳은 사실 빈집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좀 다행스러운 것이 있다면 우리나라 수도권의 경우는 지하철이 나름대로 촘촘하게 들어서고 있죠. 수도권 외곽에 좋은 아파트 단지들도 많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외곽은 빈집이 그나마 좀 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방의 경우는 정말 생각보다 빨리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럼 대책은 없나요? 대책은 뭐 세우고는 있는데 참 어렵죠. 지방의 외곽에 있는 집을 살 때 누군가 산다면 특별히 뭐 세금을 좀 면제해주고 뭐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어떤 집을 살 때는 1가구 2주택, 주택으로 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에 집을 사서 또 주말에 가서 좀 쉬기도 하면서 그럼 그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그런 대책들이 있긴 있지만 아직 뭔가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25년, 30년 이렇게 된 아파트들은 가격이 계속 떨어질까요? 글쎄 모든 아파트가 오래됐다고 해서 가격이 다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랄지 뭐 도심에 있는 아파트 중에 입지가 좋은 곳이랄지 이런 것은 오래돼도 크게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또 크게 오르지도 않는 시간이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도심에서 벗어난 아파트의 경우는 오히려 가격이 감가상각이 많이 돼서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재건축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령화가 되면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보다 고령화 인구가 더 많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뭡니까? 분담금을 오롯이 감당해내면서 재건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많은 아파트들 중에 나중에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결국 받아줄 소비자가 있어야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죠.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최근에 서울 아파트 중에 지어진 지 10년 이내의 아파트 뭐 대단지랄지 좋은 아파트 단지 이런 단지가 최고가의 가격을 넘어가는 거래들이 나오는데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뭐 한남더일의 경우 얼마 전에 220억에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 한남더일의 아파트 용적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120%예요.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향후 수십 년 뒤에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그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포에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 보면 용적률이 거의 300% 됩니다. 299% 되니까. 분당 쪽을 보면 뭐 일기 신도시다 보니까 한 198%, 뭐 220% 이런 식으로 한 200% 정도 되는데, 이런 높은 용적률의 아파트들이 나중에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자, 또 한 가지. 도곡동의 타워팰리스가 용적률이 900%가 넘습니다. 이게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재건축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1:1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건축비가 정말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를 살 때 정말 잘 보고 사야 되는 거예요. 아무 아파트나 그냥 서울에 있는 것 다 사면 나중에 오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아파트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아파트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위치나 또는 재건축 가능성 여러 가지를 검토한 후에 선택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서울이라고 해서 다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질문 여기까지 받을게요. 고맙습니다.